네, 설문 2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설문 2번은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이었었고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가 있었고 수첩 기록이 있었고 갑에 대한 인적사항 고지가 있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가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인적사항 고지 그 자체가 위법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문에서 인적사항 고지의 적법성을 묻는 부분은 그건 이제 그다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문제점 보시게 되면은 경찰관 병이 갑의 요청에 따라서 을에게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했고 인적사항 기록을 수첩했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는 뭐 특별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상 하자와 관련돼서 적법성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법률 요구 원칙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설문 1번에서 사건 경위 구두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경직법 3조를 근거로 가능했습니다. 여기서의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가능할 것인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 여기서는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권력적 침입적 작용 경찰권 발동, 따라서 법률요구 원칙 적용되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법률요구 방식, 조직법상 근거만 가지고 외부적 관계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행정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용법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작용법상 근거로서 3단계의 논의 들어가 주시고요.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논의는 무엇과 관련돼서 주민등록법 제26조와 관련돼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관련돼서는 이것도 역시 불심검문으로서 논의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경직법 제3조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직법 제2조 6호를 근거로 무엇을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바로 법적 근거, 법률요구원칙 관련된 논의입니다. 어쨌든 개괄적 수권조항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요구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권 발동에서 법률요구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개괄적 수권조항은 인정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우위원칙 관련돼서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 위반 논의가 들어갈 텐데 이때 경찰법상 일반 원칙 중에서도 특히나 5번째, 6번째 일반 원칙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제6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경찰 보충성 원칙이 여기서 드디어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첩 기록과 관련돼서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겠네요. 내려가 보시게 되면 개별적 수권조항 두 가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있어서의 일반 수권조항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 수권조항 26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조, 여러분들 참조조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참조조문 보시게 되면 설문 바로 밑에 있죠. 경찰관은 즉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체포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법경찰 작용의 근거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 아주머니 을이 핸드폰을 파손시킨 행위가 밑에 있는 형법 366조에 있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주민등록법 26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여기에는 이 재물손괴에 해당을 할 것인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였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과실의 문제로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6조 적용은 곤란해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게 되면 26조는 사법경찰 작용의 근거조항이다. 재물손괴죄를 범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면 적용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갑의 경우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갑 역시도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갑 역시도 고의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제26조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럼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은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으로서 제 경직법 제3조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설문 1번 쪽에서 경직법 제3조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직법 제3조의 불심 권고는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볼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사정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보겠네요. 그 다음 이제 개괄적 수권조항. 우리가 공제 논의하면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괄적 수권조항, 예외적인 위험사태 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조항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먼저 어떤 일반 조항을 적용시킬 건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여기서 일반 조항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위해 방지를 위한 추상적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일반 조항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아직까지 이 반가로 3번에서는요. 경직법 제6조 논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뒤에서 경직법 2조 6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비록 공공의 안전과 질서라고 하여 불확정 개념,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요. 이 일반 조항이 뭔지를 짚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조항이라는 것으로만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일반 조항 인정의 필요성, 예상하기 힘든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에서 일반 조항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익숙하신 대로 긍정설,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의 필요성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설, 권력적 침입적 작용이니까 엄격한 법률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적 수권 조항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주장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설, 입법 기술적 한계, 경험의 법칙상 이와 같은 경찰권 발동의 영역 위험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기술적 한계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그렇다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와 같은 위험 발생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또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위험 발생에 대한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겠습니다. 일반 조항이 아무리 그것이 추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판례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의미가 새겨질 수 있다라고 볼 것이고 일반 조항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시켰다. 이것이 만능 조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뿐이고 밑줄 하나 거놓으시고요. 경찰권 남용 방지 가능성 그 앞에 경찰법상 일반 원칙 여기 밑줄을 거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론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 논의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철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권 취소에 비해서 훨씬 더 침입적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철회 처분인 법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익적 행정에 대한 제한 범위로서 뒤에서 불문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권 남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 남용의 방지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조항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우선 일반 조항은 인정됩니다. 그러면 2단계 논의에서 일반 조항을 경직법 2조 6호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살펴주셔야겠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긍정설이 당연히 있겠고 유추적용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에 가시게 되면 경찰행정법 교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나 희생보상 관련된 논의들을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수용 유사침해나 수용적 침해와 관련된 논의들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희생적 침해에 대한 문제에서도 이 같은 논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제23조 3항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죠. 23조 3항에서 유추적용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헌법 제23조 3항을 유추적용시켜서 손실보상을 인정시키겠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유추적용 소리라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을 유추적용시킬 때 우리가 유추적용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하천법 부칙 판례나 이런 거 다른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시키는 판례를 갖다 놓고 나서 이것이 바로 유추적용설 판례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 짚은 거죠. 왜? 헌법 23조 3항을 유추적용시켜야지 유추적용설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유추적용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경직법 제2조 6호를 유추적용시키기 때문에 유추적용설이 되는 겁니다. 학설의 이름이 왜 나오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유추적용설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는 경직법 5조 1항 제3호를 적용시키고 그러지 않고 공동체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때 뭐라고 하냐? 2조 6호를 경직법 2조 6호를 유추적용시키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적용시키는 게 물론 이제 범죄 관련성이 있으면 6조를 유추적용시키자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유추적용시키는 것이 공동체적 법익 이 부분에서 2조 6호를 유추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추적용설인 겁니다. 유추적용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조 1항 제3호를 통해서 웬만한 경우에는 다 그 흠결 영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괄적 수권조항을 2조 6호 인정할 수는 없다. 라고 보면 부정설이 있을 수 있겠죠. 판례 알고 계신 대로 청원경찰 판례입니다.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걸 단속했을 때 청원경찰이 단속했을 때 2조를 근거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 2조 6호가 아니기 때문에 2조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의 검토 보시게 되면 우선 경직법상 표준적 직무조치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 작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역시도 작용법적 근거로 수권조항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2조 6호도 역시 권한규범, 수권규범, 작용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2조 6호 얘기 나왔으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이밀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물론 불확정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합헌성, 상실할 만큼의 명확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긍정설의 입장에 타당하다 결론 내리면 끝났습니다. 법률요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주민등록법 26조 안 되는 거고요. 경직법 3조 안 되는 거고요. 경직법 2조 6호를 근거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논의하는데 이 요건도 사실 무엇에 포함되는 거라고 했죠? 법률 유보와 관련된 논의라고 했습니다.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그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2조 6호의 이제 요건은 바로 뭐냐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부분에 있어서 위해 발생의 문제냐 아니냐라는 것인데 우리 경찰법 영역에서는 개인적 법익과 공동체적 법익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문제로서 이것도 역시 경찰상 위헌 문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헌과 장해 중 위헌 문제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조 6호의 요건은 구비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2조 6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권 발동은요 원칙적으로 다 재량행위죠, 그렇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넘어가 보시고 경찰법상 일반 원칙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재량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가 처분인가? 그래서 재량행위라고 보고 재량행위하자 논의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봤을 때 그걸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사실행위 영역에서도 기속과 재량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 영역에 충분히 재량행위라고 보고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굳이 이것을 기속과 재량에 대한 문제로 나눠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나 아니면 경찰법상 일반 원칙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관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눈빛이 보이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카메라가. 그런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설명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정상 법률 관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하게 되면 이때 행정은 행정법의 행정이 아니라 이건 행정학의 행정. 예. 이건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했을 때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상 법률 관계는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행정상 법률 관계는요. 우선 첫 번째 공법 관계가 있고요. 공법 관계. 그 다음에 사법 관계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법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행정 주체 역시도 사법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공법 관계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행정법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행정법 관계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공법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권력적 공법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공법 관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권력적 공법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뭐 행정처분이 있겠고요. 행정처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이 안에는 무엇도 포함됩니까? 이 안에는 뭐 처분적 법규라거나 처분적 법규 뭐 일반 처분이라거나 물적 행정행위라거나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행정계획 중에서 이제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 처분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 사실행위 중에서도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 행사에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불복을 하게 되면 항고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죠. 항고 소송을 통해서. 그다음 비권력적 공법작용이죠. 공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법상 계약 행위가 있고 뭐 또 그 외에도 이제 공법상 합동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법상 합동 행위. 공법상 계약은 상호 간의 반대 의사 합치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공법상 합동행위라는 것은요. 같은 방향의 의사 합치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비권력적 공법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사자 소송. 그 다음 이제 사법관계라고 하게 되면 이제 행정사법관계가 있고요. 행정사법관계. 이제 여기서 일본 방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제 관리관계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행정사법관계는 이제 독일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행정사법관계라는 게 있고 또 이제 협의의 국고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의 국고관계. 이제 행정사법관계는 특히나 이제 공기업 경영관계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공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공법을 적용시키게 되면 공법상 제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사법을 적용시켜서 그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되 어쨌든 행정사법 관계에서 이제 뭐가 포함되죠? 행정이 포함되죠. 공행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같은 공법적 원리를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무엇을 논의한다? 공기업 경영작용을 말합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영조물법인 얘기하는 건데요. 공기업 경영작용. 경영 이렇게 쓸까요? 경영. 그럼 이 행정사법 관계에서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사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복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제 협의의 국고관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작용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순수한 국고관계 또는 순수한 사법작용, 사법관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국고관계라는 건 이제 국가의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의 창고를 말하는데 여기 이제 협의의 국고관계는 전혀 공법상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영리행정이나 조달행정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영리행정이나 조달행정.
국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물건을 팔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영리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조달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물품을 조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물품 조달, 인력 조달 이런 게 포함이 되죠. 이제 물품 조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뭐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면 이제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모나미 볼펜이나 A4 용지, 예, B5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이게 물품 조달이고, 인력 조달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만약에 도로를 깐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거기다가 이제 뭐 아스팔트 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도급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인력을 조달하는 것. 예, 인력 조달 행정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순수한 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불복을 할 때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공법 관계를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행정법 관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법 관계. 근데 이제 행정법 관계에 적용되는 이 일반 원칙, 불문법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예,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행정법 관계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면 여기는 예,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적 작용이기 때문에 법적 작용이 아니니까, 법적 행위가 아니니까 공법 관계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뭐 행정 지도나 뭐 임의 조사나 또는 위반 사실 공표나 이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여기 포함되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사실행위이긴 하지만 권력성도 없는 사실행위이긴 하지만 그 목적만큼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 공익 목적, 공행정 목적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공행정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공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 목적적 관련성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을 어디다가 포함시킨다? 공법 관계에 포함시킨다. 근데 이게 바로 예, 행정법 관계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행위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예, 협의의 사실행위, 전형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다가 이것이 만약에 경찰법 영역이라고 한다면 역시 불문법 원리로서 경찰법상 일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접근하는 방법은 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예, 이것을 사실행위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 소속 공공 책임 평등 비례 보충 이렇게 해서 제가 위에 5가지 경찰법상 일반 원칙을 예, 굳이 한번 다시 소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 경찰 보충성의 원칙은 경찰법상 일반 원칙의 제6원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6원칙에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5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예, 경찰 소속의 원칙이라는 것은 예, 이건 무엇이냐? 소극적 목적으로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 거지. 예,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 목적으로 경찰권이 발동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 돼버리게 되면 예, 결국 다시 예, 경찰 국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극적 질서 유지 목적으로만 예, 그렇게 경찰권 발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여기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공공의 원칙. 이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이와 같은 주된 경찰권 발동의 경찰 목적. 이것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생활활동 영역으로서의 사생활, 사주소, 민사관계에는 경찰권 발동이 제한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 책임의 원칙은 지금의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예,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 등 예, 이와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평등 원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경찰 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경찰 수단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적필상 얘기하는 거죠.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말고도 무엇이 있다?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 보충성의 원칙은 뭘 말하는 거냐? 예, 사법상의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것을 실현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법원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제한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경찰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사법상 갑의 개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권력 발동은 안 되는 것인데 과연 여기서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법원에 맡겨야 되는데 법원에 맡길 수가 없다면 그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원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은 법원에 맡겨도 적시에 그와 같은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맡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다면 법원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경찰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또 자리를 떠버리게 되면 현저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외 사유를 인정을 하고 경찰관 병의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경찰 보충성의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다른 일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비례 원칙은 이제 보충적 수단이니까 또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공부들이 좀 되셨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심화학습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경찰 긴급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서 경찰 긴급 상태가 우선 성립되는지를 보고 긴급 상태가 성립된 다음에 있어서는 과연 위해 제거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 이 긴급권 발동을 해야 될 필요성과 그 제3자, 경찰 비책임자의 불이익을 형량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가? 이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과연 지금의 경찰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 경찰 비책임자 사익 침해가 너무나 커가지고 경찰 긴급권 발동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럴 땐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긴급권 발동 요건 중에 마지막 것이 바로 경찰 비례 원칙이었었던 것이고 거기서 만약 깨진 경우라고 한다면 비례 원칙 가도 깨지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이익 형량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총론에서 신뢰보원칙과 비례원칙 논의를 할 때 신뢰보원칙의 적용 요건이 깨져서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니면 비례원칙 논의로 연결을 시키지만 신뢰보원칙 적용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신뢰보원칙의 한계에서 사익 침해가 너무나 커갖고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올 때는 이미 이익 형량을 했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대한 논의를 안 하는 것과 매한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적 논의로서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꺼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 비례 원칙, 특히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문제점의 윗줄 보시고요. 수첩의 기록입니다. 수첩의 기록. 갑에게 인적사항을 고지 알려줬으면 충분한 것이지 왜 스스로 그것을 또 기록해 가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여기서 근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찰 비례원칙 논의를 하면서 지금의 경찰 비례원칙의 근거가 경직법 1조 2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상황입니다. 왜 상황이냐? 경직법 2조 6호를 근거로 해서 경찰권 발동,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직법상 직무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경직법상 직무행위 문제에서의 비례원칙이라면 이때는 경직법 1조 2항의 경찰 비례원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이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때 경찰 비례원칙 논의를 할 때는 경직법상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37조를 제시하는 것이지 이때는 1조 2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적필상에 대한 논의와 단계적 구조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계적 구조까지 써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례원칙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짧으네요. 네, 1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적필상.
지금의 경찰 목적은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시켜주는 겁니다. 개인적 법익을 실현시켜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 이 수단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필요성 원칙,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사실 있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덜 침익적 수단이 있다라고 보기 힘들므로 최소 침해 원칙도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상당성 원칙에서 바로 이제 수첩 기록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고지를 해줘서 알아서 이제 적어갔는데 갑이 집에 가보니까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잘못 적어갔거나 이런 경우들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서 경찰관이 그것을 본인도 수첩에 기록을 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과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경찰 비례 원칙 위반 사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법적 근거는 2조 6호를 근거로 해서 또한 2조 6호에 있어서 개인적 법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요건도 구비가 되었고 경찰 보충성의 원칙에 있어서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실현 자체가 힘들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예외 사유 인정해서 경찰 보충성 원칙 위반도 없다고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수첩 기록에 대한 문제는 경찰 비례 원칙 위반일 수도 있겠으나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히 위법성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결국 주민등록 제시 요구 등 역시도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었다라는 결론으로 끝났네요. 오랜 시간 동안에 경찰 공제외 사례 문제를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경찰 간부든 해양경찰 간부든 경감 승진 시험이든 경찰행정법,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지금 제가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 문제를 꼭 푸셔내는 겁니다. 매직 기출 사례 연습 경찰행정법 교재가 출간이 됐고 거기에 있는 머리말을 보시게 되면 경찰 간부나 해양 경찰 간부나 경감 승진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기존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문제들이 그대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경찰간부, 해양경찰간부, 경감승진 시험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로의 기출 문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공부하시는 게 맞고 만약 지금까지 이 공제 수업을 끝까지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출 사례를 풀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도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공제 수업을 같이 하셨으면은 기출 사례 연습 교재를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기출 사례 연습 교재를 공부하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납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이것은 이미 기출된 문제들에 국한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국가고시에서 기출되지 않은 문제가 경감 승진 등에 출제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경찰 공제에는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출간을 하고 있는 책이고 또한 지금까지 여기서 사실상 같은 문제가 반 정도 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경찰 공제외 책까지 여러분들이 섭렵하신다면 사실상 주관식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사례 문제는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문과 사례에 있어서는 사례 학습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행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목을 가지시게 되면 그 다음에 단문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다른 선배 합격자들의 서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아니면 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단문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좋겠지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단문집을 암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는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서브를 작성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80개, 100개의 단문을 여러분들께 모두 암기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현재 시험이 지금까지 경찰행정법 시험 단문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해당 시험에 있어서 이미 출제되었던 단문은 다시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 시험에 있어서 본인이 응시하는 시험에 있어서 출제되었던 단문들을 먼저 배제시키시고 공제시키시고 나서 남은 것들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게 되면 몇 개 정도가 나오냐면 많으면 30개, 일반적으로 20개 정도로 축약이 가능할 겁니다. 예,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암기는 11월달, 12월달부터 들어가셔도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단문을 암기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단문은 조금 부족하게 작성을 한다. 제가 말씀드린 조금 부족은요. 완전 부족을 말합니다. 그렇게 써도 점수는 거의 만점이 나와 왔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입니다. 남들도 그만큼밖에 쓰지 못합니다. 아주 특출나게 쓰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분들만큼 하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점수 차이는 단문에서 나지 않고 사례에서 지금까지 점수 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 공부를 통해서 행정법에 대한 어느 정도 안목을 가지셨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으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또한 단문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단문집이든지 간에 구입을 하셨을 텐데요. 그 단문집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빠진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다 채우려고 또 스트레스 받지는 서부 만들면서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조금씩은 다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단문집 하나를 딱 선택해서 무조건 외우면 될 수 있는 단문집이 있느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단문집이라는 것은 완비된 단문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빠진 내용이 없는 단문집은 오직 제 단문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단문집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다 써요? 절대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여러 가지 더 추가를 시켜놓고 있죠. 그런 겁니다. 제 단문집과 다른 단문집에 다른 단문집을 선택하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제 단문집을 보시면 이걸 정말 다 써요. 결론은 뭐죠?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문 서브를 작성을 하시고 그냥 어느 정도 작성했다 싶으시면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암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암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손으로 써서 하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타이핑 치는 방법도 함께 병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한 우려였을 기를 바라고요. 2013년도 시험에서는 반드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